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은 핵무기가 아니다. 그것을 만들다 살아남은 존재해선 안 될 단 한 사람이다. 나는 죽었어야 할 사람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다. 2019년 11월 23일. 나는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지하 800m 핵조립시설 A동 경납고에서 깨어났다. 내 옆엔 82구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 모두 방사능에 노출되어 죽은 사람들이었다. 나만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보위부 요원이 내 침상 옆에 와서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생존자 한 명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명단에 없습니다. 명단에 없다고? 내 작업자 83명 중 생존자 한 명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이름은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살아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가 문제라는 것을. 보위부 요원은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 사람, 즉시 격리 조치. 그리고 상부 보고. 전까지 외부 접촉 일체 금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못한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15일. 내 인생이 끝난 날이다. 함경북도 청진시 보위부 지하 조사실. 나는 손발이 묶인 채 끌려갔다. 죄목은 불법 중국 접촉. 실제론 장마당에서 중국산 USB를 팔다 걸렸을 뿐이다. 보위부 조사관이 서류를 던지며 말했다. 너 선택지가 2개 있다. 교화소 15년 아니면 특수노동 3개월. 특수노동요. 핵시설 조립 라인이다. 3개월 버티면 전과 기록 말소, 가족 면회 허용. 어떻게 할래? 나는 멍하니 조사관을 바라봤다. 3개월이면 되는 거라고. 교화소 15년보다야 낫지 않나. 하겠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7시 출발이다. 준비해. 그날 밤 나는 감방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동무, 핵시설 간다며? 네. 거기 가면 못 돌아온다. 3개월 버티는 놈 없어. 뭐라고요? 방사능이야. 몸에 쌓이는 거지.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2개월쯤 지나면 머리카락 빠지고 피부 벗겨지고 결국 다 죽어. 그럼 3개월이면 가족 면회 허용이라는 건 거짓말이지. 그냥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는 소리야.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군용 트럭에 실렸다. 총 83명. 모두 보위부에 잡혀온 사람들이었다. 반체제, 탈북 시도, 불법 거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하나였다. 핵시설 노동. 트럭이 출발하고 5시간이 지났다. 우리는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나무는 점점 울창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풍계리 핵시설 A동 출입구. 철문이 열리자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깊이 표시기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00m, 200m, 300m.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우리는 지하 800m에 도착해 있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대한 경납고. 그 안엔 수십 개의 조립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핵탄두로 보이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들이 매달려 있었다. 보위부 책임자가 확성기를 들고 말했다. 여기가 동무들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일할 곳이다. 규칙은 간단하다. 첫째, 지시를 따른다. 둘째, 외부 반출 금지. 셋째, 동료 간 대화 최소화. 이 3가지만 지키면 3개월 후 집으로 돌아간다. 알겠나? 네.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던 남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3개월 후라. 과연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첫날 오후, 우리는 작업복과 방호 장비를 지급받았다. 하얀 방호복, 장갑, 마스크, 고글, 그리고 가슴에 부착하는 작은 배지. 방사능 측정기였다. 조장이 우리를 불러 모았다. 이 배지가 노란색이면 안전, 주황색이면 경고, 빨간색이면 위험이다. 빨간색 되면 즉시 보고하고 격리 조치받는다. 알겠나? 네. 좋아. 그럼 이제 각자 위치로 가라. 첫 작업 시작이다. 나는 A동 3번 라인에 배치되었다. 내 옆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내게 작게 인사했다. 처음이지? 네. 나도 오늘 첫날이야. 서로 힘내자고. 그는 김성호라고 했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 탈북 시도로 잡혀왔다고 했다. 우리는 조립 라인 앞에 섰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금속 부품들이 지나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했다. 부품을 집어들고 지정된 위치에 조립하고 다음 라인으로 넘기는 것. 하지만 문제는 그 부품들이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첫 시간이 지나자 내 배지가 노란색에서 서서히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김성호도 마찬가지였다. 벌써 주황색이야. 괜찮아. 아직 8시간 남았어. 8시간이요? 하루 12시간 작업이래. 3교대로 돌린다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3개월이 아니라 3주도 못 버틸 것 같다는 걸. 첫날 작업이 끝났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리고 배지는 이미 빨간색 직전이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갔다. 지하 경납고 한쪽에 마련된 좁은 방. 83명이 함께 자는 곳이었다. 2층 침대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화장실은 공동이었다. 나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김성호가 옆 침대에 앉아 말했다. 첫날 잘 버텼어. 대부분 첫날에 포기하는데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총살이지. 아니면 생체 실험. 어차피 여기 들어온 사람은 밖으로 못 나간다고 봐야 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뿐이야. 3개월. 그게 진짜든 거짓말이든 일단 살아남아야지.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3개월. 90일. 과연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83명 중 5명이 이미 쓰러졌다. 방사능 과다 노출. 그들은 격리실로 옮겨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와 김성호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작업 중엔 서로 눈빛으로 격려하고 쉬는 시간엔 물을 나눠 마시며 힘을 냈다. 어느 날 작업 중 김성호가 내게 속삭였다. 오늘 밤 숙소에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거 발견했어. 뭔데요? 여기. 이상한 구역이 있어. 금지 구역이라고 하던데 거기로 시체를 옮기는 걸 봤어. 시체요? 네. 그것도 아주 급하게. 마치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다른 동료 몇 명과 함께 조용히 모였다. 그리고 김성호가 말했다.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분명히.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곳에서의 생존은 단순히 3개월을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알아내야만 진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입소 2주차.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했다. 아니, 적응이라기보단 체념에 가까웠다. 매일 12시간 작업, 방사능 노출, 쓰러지는 동료들. 이 모든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2019년 9월 2일 오전 10시 43분. A동 5번 라인에서 굉음이 들렸다. 모두가 작업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비명 소리가 들렸다. 사고다. 사고 발생. 보위부 요원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우리를 모두 뒤로 물러나게 했다. 나는 멀리서 바라봤다. 5번 라인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다. 김성호가 내 옆으로 다가와 작게 말했다. 저 사람. 박민철이야. 박민철.
우리랑 같은 날 들어온 사람.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라고 했어. 박민철. 나도 기억났다. 트럭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던 사람. 보위부 책임자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작업 중단. 전원 대기실로 이동. 우리는 일제히 대기실로 옮겨갔다. 그리고 30분 후 책임자가 다시 나타났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겠다. 박민철 동무가 작업 중 균형을 잃고 라인 아래로 추락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 시신은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이상. 추락사라고? 김성호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당연히 죽지. 하지만 뭐요? 박민철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어. 작업 중에도 항상 안전고리 2개를 확인했다고. 그런 사람이 추락한다는 게. 김성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김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숙소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83명 중 이미 12명이 사라졌다. 5명은 방사능 과다 노출, 6명은 원인 불명, 그리고 1명은 추락사.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박민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왜 죽었을까? 정말 사고였을까? 그때 김성호가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잠 안 와? 네. 나도. 자꾸 박민철 생각이 나서. 저도요. 김성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게 속삭였다. 오늘 밤 나 좀 따라와 줄 수 있어? 어디로요? 금지구역. 박민철 시신이 그쪽으로 옮겨졌거든. 미쳤어요. 거기 들어가면 총살이에요. 알아. 하지만 뭔가 이상해. 시신을 왜 굳이 금지구역으로 옮기는 거야? 그냥 화장하면 되잖아.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김성호의 눈빛을 보자 나도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알겠어요. 가죠. 자정이 넘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다. 경납고는 밤에도 조명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업 라인은 멈춰 있었고 보위부 순찰조만 가끔 지나갔다. 우리는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금지구역은 A동 끝 두꺼운 철문 너머에 있었다. 김성호가 철문 앞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작업 중에 준 거야. 철문 잠금 장치 부속품. 이걸로 열 수 있을 거야. 김성호는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조작했다. 그리고 찰칵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금지구역은 생각보다 넓었다. 길게 이어진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복도 끝엔 또 다른 철문이 보였다. 김성호가 첫 번째 방 문을 열었다. 안엔 선반들이 있었고 그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여기 뭔가 있을 거야. 우리는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대부분 작업 일지, 방사능 측정 기록, 인원 명단 같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김성호가 갑자기 멈췄다. 이거 봐. 그가 손에 든 건 작은 수첩이었다. 검은색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풍계리 A동 경납고 작업자 명단 및 처리 기록.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 날짜와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다. 김철수 -8월 20일 입소, 8월 28일 사망, 방사능 과다 노출. 이성민 -8월 20일 입소, 9월 1일 사망, 원인 불명. 박민철 -8월 15일 입소, 9월 2일 사망, 추락사. 나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존 예상자 2명. 그 중 1명 삭제 처리 대상. 이유 혈통 문제. 존재 노출 시 정권의 치명적. 나는 김성호를 바라봤다. 그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 있는 누군가는 살아남아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재빨리 수첩을 챙기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왔던 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철문까지 거의 도착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보위부 순찰조였다. 우리는 더 빠르게 달렸다. 철문을 빠져나가고 복도를 지나고 마침내 숙소까지 도착했다. 우리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김성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수첩. 가져왔어. 네. 여기. 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삭제 처리 대상. 혈통 문제. 존재 노출 시 정권의 치명적. 김성호가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 있는 누군가는 절대 살아남아선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는 죽어야만 하는 걸까? 입소 3주차. 이제 우리는 71명이 되어 있었다. 12명이 사라진 것이다. 나와 김성호는 내일 밤 수첩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없었다. 삭제 대상이 누구인지, 혈통 문제가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9월 15일 오후 2시 17분 A동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다. 경보, 경보, 3번 경납고 방호막 파손, 방사능 누출. 모두가 패닉에 빠졌다. 작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보위부 요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우왕좌왕했다. 김성호가 내 팔을 잡았다. 대피해야 해, 빨리. 우리는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출구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문제는 출구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이었다. 71명이 좁은 통로로 몰리자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고 넘어지고 짓밟혔다. 나는 김성호와 함께 벽 쪽으로 붙어 천천히 이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비상대피로를 발견했다. 저기. 우리는 비상대피로로 뛰어들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김성호가 갑자기 멈췄다. 뭐예요? 저기. 저거 봐. 그가 가리킨 곳엔 작업복 한 벌이 벗겨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하얀 방호복, 피로 얼룩진 장갑, 그리고 찢어진 마스크. 나는 작업복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 달린 이름표를 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리명준. 리명준. 이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명단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김성호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명단을 확인했다. 없어. 리명준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누구죠? 김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이 사람이 삭제 대상일지도 몰라. 우리는 작업복을 챙겨 대피로를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 출구에 도착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보위부 요원들이 대피한 작업자들을 모아 점호하고 있었다. 전원 집합. 인원 확인한다. 우리는 줄을 섰다. 보위부 책임자가 명단을 들고 하나씩 호명하기 시작했다. 김성호. 예. 박영수. 예. 이렇게 계속 이름이 불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책임자가 고개를 들었다. 총 71명 중 68명 확인. 3명 미확인. 3명이요? 네.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다. 수색조 투입한다. 나는 김성호를 바라봤다. 그가 작게 속삭였다. 3명. 방사능에 노출되어 죽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시신 3구가 발견되었다. 모두 경납고 안에서 방사능 과다 노출로 사망했다고 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보위부는 시신을 즉시 화장 처리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라. 방호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비상시엔 침착하게 대피하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이곳에서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와 김성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리명준.
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입소자 명단에도, 작업자 기록에도, 사망자 목록에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김성호가 작게 말했다. 이 사람, 정말 삭제 대상이었을까? 아마도요. 그럼 왜 이 사람 작업복이 대피로에 있었을까? 마치 누가 일부러 벗겨놓은 것처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숙소 문이 열리며 보위부 요원 한 명이 들어왔다. 김성우, 박영수, 나와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보위부 요원은 우리를 조사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책임자가 우리 앞에 섰다. 어제 대피 중 너희 둘이 비상 대피로를 이용했다고? 네. 거기서 뭘 봤나?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정말. 네. 책임자는 우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너희 둘 감시 대상으로 지정한다. 앞으로 모든 행동이 기록될 것이다. 조심하라.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김성호가 작게 속삭였다. 우리 의심받고 있어. 나도 알아요. 조심해야 해. 이제부턴 더 위험해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리명준, 삭제 대상, 혈통 문제. 이제 우리도 지워져야 할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입소 4주차. 이제 우리는 68명이 되어 있었다. 방사능 누출 사건 이후 경납고는 더욱 삼엄해졌다. 보위부 순찰조가 늘어났고 CCTV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감시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나와 김성우는 작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보위부 요원이 따라붙었다. 우리는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2019년 9월 22일 자정, 나는 화장실에 갔다. 보리를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데 그 사람이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누구세요?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야윈 얼굴, 깊게 패인 눈, 그리고 떨리는 손. 나는 감시원이요. 여기서 15년째 일하고 있소. 감시원이요? 그렇소. 그리고 자네한테 경고하러 왔소. 경고요? 감시원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 금지구역에 들어갔지.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CCTV에 찍혔나? 아니면 누가 밀고 했나? 감시원이 계속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보고하지 않았소. 하지만 다른 감시원들이 의심하고 있소. 조만간 조사받게 될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수첩, 가지고 있지? 네. 그거 당장 없애시오. 발각되면 총살이오. 하지만은 없소. 자네 목숨이 중요하오. 아니면 그 수첩이 중요하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감시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네가 뭘 봤는지 나도 짐작은가오. 삭제 대상, 혈통 문제. 그런 거 봤지? 어떻게 아세요? 나도 15년 전에 똑같은 걸 봤소. 그리고 그때부터 여기 갇혀 있소. 갇혀 있다고요? 그렇소. 나도 원래는 작업자였소. 하지만 너무 많이 알아버렸지. 그래서 감시원으로 전환되었소. 평생 이곳에서 일하라고. 나는 감시원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감시원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삭제된 그 사람. 혈통 때문이었소. 혈통이요? 그렇소. 그 사람은 있어선 안 될 혈통이었소. 만약 그가 살아남아서 밖으로 나간다면 정권이 뒤흔들릴 만한 일이 벌어질 거요. 도대체 무슨 혈통이길래?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죽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요. 감시원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혈통, 삭제 대상.
정권을 뒤흔들 만한 일. 도대체 리명주는 누구였을까? 다음 날 나는 김성호를 만났다. 작업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잠깐 화장실에서 마주쳤다. 보위부 요원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짧게만 대화할 수 있었다. 어젯밤 감시원 만났어? 네.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만났어. 같은 사람인 것 같아. 뭐라고 하던가요? 수첩 없애래. 그리고 조심하래. 나도 같은 얘기 들었어요. 김성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다. 수첩 없앨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증거예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디에 숨겨야 할지.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보위부 요원이 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우리는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삭제 처리 대상, 혈통 문제, 존재 노출 시 정권의 치명적. 나는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다시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다. 페이지 모서리에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주 희미해서 처음엔 못 봤던 것이다. 나는 조명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봤다. 그림은 사람 얼굴이었다. 남자. 3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 각진 턱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트럭에서 본 얼굴들, 작업장에서 본 얼굴들, 숙소에서 본 얼굴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이 떠올랐다. 박민철. 추락사한 그 사람. 첫 번째 희생자. 그의 얼굴이 이 그림과 비슷했다.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았다.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박민철이 삭제 대상이었다고. 그래서 그가 죽었다고? 하지만 왜? 도대체 왜? 입소 5주차. 이제 우리는 65명이 되어 있었다. 매일 누군가 쓰러지고 매일 누군가 사라졌다. 방사능 측정 배지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주황색이었다. 빨간색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나와 김성호는 여전히 감시받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첩을 숨기고 조금씩 진실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10월 1일 오전 11시 23분 경납고 전체가 흔들렸다. 지진인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다. 폭발음이었다. 어디선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사이렌이 울렸다. 긴급, 긴급, 비동 경납고 폭발, 화재 발생, 전 구역 대피. 패닉이 시작되었다. 작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보위부 요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다. 전원 대피, A동도 위험하다. 빨리 나가. 김성호가 내 팔을 잡았다. 빨리 가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출구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연기가 복도로 밀려들어오고 있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기침을 하며 달리는데 갑자기 앞사람이 쓰러졌다. 연기에 질식한 것이다. 나는 멈춰 섰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김성호가 소리쳤다. 뭐해? 빨리 가야 해. 하지만 나는 쓰러진 사람을 부축했다. 40대 남자였다. 의식이 없었다. 김성호가 다시 돌아와 반대편을 잡았다. 미친 짓이야. 우리도 죽어. 그래도 이 사람은 살려야죠. 우리는 쓰러진 남자를 끌고 복도를 빠져나갔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때 김성호가 외쳤다. 저기, 비상구.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비상구로 뛰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나는 바닥에 쓰러지며 기침을 했다. 김성호도 마찬가지였다. 구조한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보위부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30분 후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비동 경납고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화재는 계속되고 있었고
소방 인력이 진화 작업 중이었다. 보위부 책임자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다. 비동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하지만 다행히 비동 작업자들은 대부분 대피했다. 사망자 3명, 부상자 12명. 65명 중 3명이 또 죽었다는 말이었다. 책임자가 계속 말했다. A동도 안전하지 않다. 폭발 여파로 일부 구조물이 손상되었다. 당분간 작업 중단한다. 전원 임시 숙소로 이동하라. 우리는 지상의 임시 숙소로 옮겨졌다. 작은 막사였지만 지하 경납고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밖에 나왔다. 감시는 여전했지만 폭발 사고 때문에 보위부도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틈을 타서 잠깐 혼자 있고 싶었다. 나는 막사 뒤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려고 주머니를 뒤졌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섰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감시원이었다. 저번에 경고해줬던 그 사람.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담배 피우시오? 네. 감시원도 담배를 꺼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감시원이 말했다. 오늘 사람 구했다며? 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착한 사람이군. 이런 곳에서 보기 드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감시원이 계속 말했다. 수첩, 아직 가지고 있지? 네. 잘했소. 그거 중요한 거요. 중요하다고요? 그렇소. 그 안에 진실이 있소. 무슨 진실이죠? 감시원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며 말했다. 삭제된 생존자. 리명준. 그 사람 기억하시오? 네. 그 사람. 사실은 살아있소. 뭐라고요? 리명준은 죽지 않았소. 명단에서 지워졌을 뿐이오.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계속 살아있는 한 보위부는 불안할 거요. 왜요? 혈통 때문이요. 리명준은 있어선 안 될 혈통이요. 도대체 무슨 혈통이죠? 감시원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리명준의 아버지는 정권 핵심 인물이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그럼 왜 아들이 여기 있는 거죠? 사생아이기 때문이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들. 만약 그가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면 정권이 흔들릴 거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사생아. 정권 핵심 인물. 그래서 그를 지워야 했다는 거였다. 감시원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 다시 보시오. 거기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급히 막사로 돌아갔다. 김성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성호 형, 일어나세요. 왜? 수첩 봐야 해요. 중요한 거 놓쳤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다. 유일하게 감시받지 않는 공간이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조명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봤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각도를 바꾸자 희미한 글씨가 나타났다. 연필로 아주 가볍게 눌러 쓴 글씨. 거의 지워진 상태였지만 읽을 수는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소리 내어 읽었다. 리명준. 1988년 10월 3일생. 아버지. 어머니 김명희. 출생 비밀. 1급 기밀. 그리고 그 아래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다. 만약 존재 노출 시 정권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 반드시 삭제 처리할 것. 김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살인 명령서잖아. 맞아요. 처음부터 리명준은 죽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박민철은? 아마 착오였을 거예요. 리명준과 박민철이 비슷하게 생겨서 보위부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다시 수첩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발견했다. 페이지 가장 아래 아주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7회, 3회,
9에 2에 5에 1. 이게 뭘까요? 모르겠어. 아무, 아니면 좌표. 김성호가 숫자를 자세히 봤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다. 잠깐, 이거. 경납구 출구 코드 아냐? 출구 코드요? 응. 작업할 때 봤어. 경납구 비상 출구에 숫자 입력 장치가 있었거든. 6자리 코드를 입력해야 열리는 거야. 그럼 이게 탈출 코드일지도 몰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탈출 코드.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었다. 무작정 탈출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김성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일단은 기다려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결정하죠. 입소 6주차. 2019년 10월 8일. 우리는 다시 A동 경납고로 복귀했다. B동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남은 작업은 모두 A동에서 진행되었다. 이제 우리는 62명이 되어 있었다. 작업 강도는 더 세졌다. 2배의 일을 해야 했다. 하루 12시간이 아니라 16시간. 쉬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방사능 피폭 증상이었다. 김성호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피부엔 붉은 반점이 생겼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곧 죽는다는 것을. 2019년 10월 15일 오후 3시 47분. 그날도 평소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3번 라인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단순 반복 작업. 생각 없이 손을 움직였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사이렌이 아니었다. 더 낮고 더 불길한 소리였다. 보위부 요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전기에서 고함이 들렸다. 2번 경납구 구조물 균열, 붕괴 위험. 전원 대피. 우리는 또다시 출구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이번엔 시간이 없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빨리, 빨리 나가. 나는 김성호와 함께 뛰었다. 앞 사람들을 따라 복도로 들어섰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거대한 소리가 들렸다. 쾅. 천장이 무너졌다. 복도가 차단되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뒤로 물러났다. 김성호가 소리쳤다. 비상출구. 저번에 갔던 그 대피로. 우리는 방향을 바꿔 비상대피로로 뛰었다. 다른 작업자 몇 명도 우리를 따라왔다. 대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좁은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다. 올라가, 빨리.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폭음이 계속 들렸다. 경납고가 무너지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김성호가 갑자기 멈춰 섰다. 뭐야? 왜 서? 저기. 저거 봐. 그가 가리킨 곳엔 벽에 걸린 액자가 있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액자.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액자 안엔 사진이 있었다. 흑백 사진. 1980년대로 보이는 복장의 남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엔 어린아이가 있었다. 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 그것은 나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린 시절의 내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였다. 김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자네 아냐? 아니에요. 나는 저런 사진 찍은 적 없어요. 그럼 누구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그림을 봤다. 그림 속 얼굴과 사진 속 아이의 얼굴. 그리고 지금의 내 얼굴. 모두 똑같았다. 김성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설마, 자네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리명준이라고? 내가 삭제 대상이라고?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첩의 그림, 대피로의 작업복, 그리고 이 사진. 김성호가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88년 10월 3일. 리명준 돌잔치. 나는 비틀거렸다. 1988년 10월 3일. 그건 내 생일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알고 있던 내 생일이었다. 김성호가 내 어깨를 잡았다. 진정해. 일단 여기서 나가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계단을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 출구에 도착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보위부 요원들이 대피한 작업자들을 모으고 있었다. 우리는 틈을 타서 임시 숙소로 향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첩을 계속 들여다봤다. 리명준. 1988년 10월 3일생. 사생아. 정권 핵심 인물의 아들. 그리고 나. 이름은 박영수. 하지만 진짜 이름이 박영수가 맞나? 나는 내 과거를 떠올렸다. 나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광부였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아버지도 내가 15살 때 탄광 사고로 죽었다. 그 이후 나는 혼자 살았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근근히 생활했다. 그러다 중국산 USB를 팔다 걸려서 여기 온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게 거짓이라면, 만약 내가 정말 리명준이라면, 그럼 내가 알고 있던 내 인생은 모두 조작된 것인가? 다음 날 아침, 김성호가 내게 다가왔다. 어젯밤 생각 정리됐어? 아니요. 나도 밤새 생각했어.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 무슨 결론이요? 자네가 누구든 지금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야. 네. 그리고 만약 자네가 정말 리명준이라면 더더욱 살아남아야 해. 진실을 밝혀야지. 진실이요. 그렇지. 왜 자네가 여기 왔는지, 왜 자네를 지우려 하는지, 그걸 세상에 알려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성호 말이 맞았다. 지금은 혼란스러워할 때가 아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때 보위부 요원이 우리를 불렀다. 박영수, 김성호, 나와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우리는 조사실로 끌려갔다. 보위부 책임자가 우리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어제 대피 중 너희 둘이 비상대피로에서 뭘 했지? 대피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CCTV에 다 찍혔다. 너희가 벽에 액자를 만졌지. 나는 침을 삼켰다. CCTV가 있었다니. 책임자가 계속 말했다. 그 액자는 금지 구역 자료다. 왜 만졌나? 그냥 우연히 봤을 뿐입니다. 우연. 그리고 뒷면까지 확인한 게 우연이라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책임자가 책상을 쾅 쳤다. 박영수. 내 정체를 우리는 안다. 네. 넌 박영수가 아니다. 넌 리명준이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들이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책임자가 차갑게 말했다. 넌 처음부터 죽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명단착오로 박영수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 우리가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는 작업을 시작한 후였고. 그럼 왜 바로 죽이지 않았죠? 증거를 없애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냥 사라지면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방사능 사고로 죽으면 자연스럽지.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6주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다. 방사능에 노출시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려고. 책임자가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넌 예상보다 오래 버텼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무슨 방법이요? 격리 처리. 넌 오늘부터 특별감호소로 이송된다. 거기서 조용히 처리될 것이다. 나는 김성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책임자가 보위부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리명준 즉시 이송 준비. 김성호는 일단 격리 감시. 요원들이 나를 끌고 나가려 했다. 그 순간 김성호가 소리쳤다. 기다려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김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을 죽이면 저도 밖에서 말할 겁니다. 언젠가는 탈출해서 세상에 알릴 겁니다. 책임자가 비웃었다. 탈출, 여기서, 내가? 김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결연함이 있었다. 책임자가 한숨을 쉬었다. 좋아. 너도 같이 이송시켜라. 둘 다 처리하면 되지. 우리는 군용 트럭에 실렸다. 손발이 묶였고 보위부 요원 4명이 우리를 감시했다. 트럭이 출발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도착하면 죽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김성호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형. 저 때문에. 김성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괜찮아.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였어. 차라리 같이 가는 게 나아. 하지만 자네는 살아야 해. 진짜 리명준이라면 자네의 존재 자체가 증거야. 세상이 알아야 해. 어떡해요? 우리 손발이 다 묶였는데. 김성호가 주위를 둘러봤다. 보위부 요원들은 우리 대화에 관심 없었다. 그들은 서로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다. 김성호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수첩, 아직 가지고 있어? 네. 허리춤에 숨겼어요. 그 안에 탈출 코드 있잖아. 7에, 3에, 9에, 2에, 5에, 1. 네. 기회가 오면 써. 반드시 살아남아. 형은요? 나는 자네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같이 가야지. 하지만 김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트럭은 산길을 계속 올라갔다. 얼마나 갔을까? 1시간, 아니 2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다. 보위부 요원이 뒤로 와서 문을 열었다. 내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다. 주변은 깊은 산속이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요원 한 명이 우리를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다른 요원들이 뒤를 따랐다. 나는 알았다.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묻어버릴 것이다. 50m쯤 걸었을 때 요원이 멈췄다. 여기서 할까? 네. 여기가 좋겠어. 요원들이 총을 꺼냈다. 나는 김성호를 바라봤다. 그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김성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지금이야. 그는 묶인 손으로 가장 가까운 요원을 밀쳤다. 요원이 비틀거렸다. 나는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총성이 울렸다. 탕, 탕, 탕. 나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쏴, 쏴 죽여. 나는 계속 뛰었다. 손이 묶여 있어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 넘어질 뻔했지만 일어나서 다시 뛰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다. 김성호의 목소리였다. 나는 멈춰 섰다.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돌아가면 나도 죽는다. 김성호가 소리쳤다. 가, 빨리 가.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형. 미안해. 얼마나 뛰었을까?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리가 풀렸다. 나는 나무에 기대어 쓰러졌다. 뒤에서 추격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마 김성호가 막아준 것이다. 나는 묶인 손을 나무 가지에 문질러 풀었다. 밧줄이 서서히 끊어졌다. 마침내 손이 풀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의 탈출 코드. 7에 3에 9에 2에 5에 1. 하지만 지금 그 코드가 무슨 소용인가? 나는 이미 경납고에서 벗어났다. 아니, 잠깐. 나는 다시 생각했다. 탈출 코드. 그게 경납고 출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감시원이 말했다. 수첩 안에 진실이 있다고. 그리고 이 코드가 중요하다고.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자세히 봤다. 코드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풍계리 북쪽 5km. 폐갱도 입구. 폐갱도? 나는 고개를 들었다. 풍계리 북쪽. 여기서 얼마나 멀까? 일단 가보자. 다른 방법은 없다.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2019년 10월 16일 새벽. 나는 산속을 걷고 있었다. 방향은 북쪽.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었다. 하지만 별을 보며 방향을 찾았다. 아버지가 어릴 적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아니, 박영수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건가? 아니면 리명준의 진짜 아버지가 가르쳐준 건가?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는 누구인가? 박영수인가? 리명준인가? 기억은 박영수의 것이다. 하지만 증거는 모두 리명준을 가리킨다. 어쩌면 나는 리명준이었지만 기억을 조작당해 박영수로 살았는지도 모른다. 세뇌.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것. 해가 뜰 무렵 나는 작은 개울을 발견했다. 목이 말랐다. 나는 개울물을 마셨다. 차갑고 깨끗했다. 그리고 얼굴을 씻었다.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야윈 얼굴, 꺼진 눈, 빠진 머리카락.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방사능 피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죽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오전 10시쯤 나는 폐갱도를 발견했다. 산비탈에 작은 입구가 있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두웠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갔다. 갱도는 좁고 습했다. 벽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졌다. 나는 손을 더듬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50m쯤 걸었을 때 갱도가 넓어졌다. 그리고 앞에 또 다른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엔 숫자 입력 장치가 달려 있었다. 탈출 코드. 나는 수첩을 꺼냈다. 7에 3에 9에 2에 5에 1.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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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리고 찰칵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문 너머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엔 책상, 의자, 그리고 낡은 캐비닛이 있었다. 벽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서류를 봤다. 대부분 핵시설 관련 문서였다. 설계도, 작업일지, 인원 명단. 그리고 그중 한 서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리명준 신원 조작 계획이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상 리명준 1988년 10월 3일생 아버지. 정권 핵심 인물 어머니 김영희 1989년 사망. 조치 사항. 1점. 대상의 신원을 박영수로 변경. 2점. 과거 기억 세뇌 처리 1995년 7월 실시. 3점. 함경북도 청진시 고아원에 배치. 4점. 15세까지 일반인으로 양육 후 감시 지속. 목적 대상의 존재를 은폐하되 완전 제거 시 국제사회 의심 우려. 대상을 일반인으로 위장 생활시킨 후 적절한 시기에 자연사 또는 사고사 처리. 나는 서류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인생은 모두 조작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고아원 생활, 장마당에서의 삶. 모두 그들이 만든 각본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죽도록 계획된 사람이었다. 나는 계속 서류를 뒤졌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제목은 풍계리 핵시설 작업자 배치 계획.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9년 8월
미명준현 박영수을 풍계리 A동에 배치. 명목 불법 중국 접촉으로 체포. 실제 방사능 노출을 통한 자연사 유도. 예상 생존 기간 최대 3개월. 나는 서류를 구겼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은 나를 30년 동안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마지막엔 핵시설에 집어넣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캐비닛을 열었다. 안엔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 하나를 꺼냈다. 파일 표지엔 탈출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파일을 열자 손으로 쓴 편지가 나왔다. 아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다. 하지만 공식적으론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낳았다. 정권은 내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너를 지우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널 완전히 죽일 순 없었다. 그래서 신원을 조작하고 일반인으로 살게 했다.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너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건 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방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증거 서류, 탈출 경로, 중국 연결책 정보. 살아남아라.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라. 내 아버지가. 나는 편지를 읽으며 주저앉았다. 아버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파일을 계속 뒤졌다. 안엔 탈출 경로 지도가 있었다. 풍계리에서 중국 국경까지의 루트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국 쪽 연결책 정보도 있었다. 조선족 브로커 이름, 연락처, 암호. 아버지는 모든 걸 준비해놨다. 나는 서류들을 챙겼다. 그리고 다시 갱도를 나왔다. 밖은 이미 오후였다. 나는 지도를 펼쳤다. 국경까지는 약 80km. 걸어서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엔 보위부 검문소, 군부대, 감시 초소가 수없이 많다. 그리고 나는 이미 수배자다. 잡히면 즉시 총살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김성호가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준비해온 탈출 경로가 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첫 번째 관문은 풍계리 외곽 검문소였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다. 검문소는 피할 수 없다. 모든 도로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도엔 우회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산길로 돌아가면 검문소를 피할 수 있다. 나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험했다. 바위와 나무 뿌리가 가득했다. 넘어질 뻔한 게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나는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동굴은 작고 추웠다. 하지만 안전했다. 나는 동굴 입구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수많은 별들. 나는 생각했다. 김성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죽었을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을까? 그리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형. 나 때문에 죽었잖아. 하지만 나는 약속해. 반드시 살아남을게. 그리고 세상에 알릴게. 당신이, 그리고 82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풍계리 핵시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2019년 10월 18일 자정. 나는 중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다. 북한 보위부는 중국 공안과 협력한다. 만약 잡히면 다시 북송된다. 나는 조선족 마을을 찾아야 했다. 남자가 알려준 대로 강에서 동쪽으로 5km 가면 마을이 있다. 나는 어둠 속을 걸었다. 팔에 상처가 아팠다. 피가 계속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불빛이 보였다. 조선족 마을이다. 마을은 조용했다. 작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집 앞에 섰다. 대문에 조선어로 환영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50대 남자가 나왔다. 누구요? 도와주세요. 탈북자요.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빨리 들어와요. 집 안은 따뜻했다. 남자는 나를 방에 앉혔다. 그리고 구급상자를 꺼냈다. 발 다쳤네요. 총상인가요? 네. 참으세요. 남자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아팠지만 참았다. 남자가 말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해요. 조선족이고 탈북자들 돕는 일을 해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풍계리에서 왔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커졌다. 풍계리, 핵시설. 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나는 간단히 설명했다. 83명 중 유일한 생존자, 삭제 대상, 탈출.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럼 당신은 중요한 증인이네요. 북한 핵시설의 실체를 증언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가야 해요. 네, 빨리. 어떻게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일단 여기서 쉬세요. 나는 그날 밤 박철수의 집에서 잤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다. 따뜻한 이불, 부드러운 베개.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생각났다. 김성우, 82명의 동료들, 풍계리의 지옥.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반드시 증언하겠다고.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박철수가 나를 깨웠다. 일어나세요. 브로커가 왔어요. 브로커요? 네. 한국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에요. 나는 일어나 거실로 갔다. 거기엔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남자가 나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탈북자시군요. 저는 김영호라고 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돈만 주면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돈이요? 네. 한국까지 1만 위안이에요. 나는 당황했다. 돈이 없다. 박철수가 끼어들었다. 제가 낼게요. 이분은 특별한 경우니까요. 고맙습니다. 박 선생. 김영호가 웃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출발하죠. 준비하세요. 그날 오후, 나는 박철수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다. 조선족 마을은 평화로웠다. 사람들이 한가롭게 걸었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자유구나. 박철수가 말했다. 내일이면 중국공항 검문소를 통과해야 해요. 거기가 제일 위험해요. 통과할 수 있을까요? 김영호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사람 실력은 좋아요. 하지만 뭐예요? 나는 김영호가 신뢰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박철수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제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자려고 했다. 하지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밖을 봤다. 김영호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맞아요. 풍계리에서 온 사람이에요. 네, 현상금 걸렸어요. 얼마요? 5만 위안. 좋아요. 내일 넘기죠.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김영호는 나를 팔려고 했다. 북한 공안에게. 나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짐을 챙겼다. 지금 도망쳐야 한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박철수는 자고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갑자기 불이 켜졌다. 박철수가 서 있었다. 어디 가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김영호 통화 들었군요. 네.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럼 진짜 브로커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 친구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박철수는 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응. 급한 사람 있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고마워.
박철수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30분 후에 올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김영호는 제가 처리할게요. 3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철수가 문을 열었다. 30대 여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탈북자분이시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해요. 김영호가 공안에 신고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철수에게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그리고 꼭 증언하세요. 약속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전. 나는 회령 외곽에 도착했다. 여기서 두만강까지는 15km. 오늘 밤이면 강을 건널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회령은 국경 도시다. 보위부와 국경경비대가 삼엄하게 감시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 수배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도시 외곽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을 피하고 골목을 이용했다. 오후 3시쯤 나는 검문소를 발견했다. 회령 외곽 검문소. 모든 사람이 신분증을 검사받고 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저기를 어떻게 통과하지?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동무, 검문소 피하고 싶소. 나는 돌아봤다. 40대 남자가 서 있었다. 낡은 옷, 더러운 신발. 당신은 누구요? 브로커요. 국경 넘는 사람들 돕는 일을 하오. 나는 경계했다. 브로커는 믿을 수 없다. 돈을 받고 배신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가 웃었다. 의심하는군. 당연하지. 하지만 동무, 선택지가 있소. 저 검문소 통과하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오. 얼마요? 중국 돈 1,000위안. 아니면 북한 돈 10만 원. 나는 주머니를 뒤졌다. 돈이 5만 원밖에 없었다. 5만 원밖에 없소.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부족해. 최소 10만 원은 있어야 해. 나는 망설였다. 어떻게 하지? 남자가 내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었다. 동무, 풍계리에서 왔소? 네. 그럼 얘기가 다르지. 풍계리 탈출자는 특별 대우요. 돈 안 받겠소. 왜요? 내 동생이 거기서 죽었소. 10년 전에. 그래서 풍계리 사람은 돕기로 했소. 나는 남자를 바라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고맙소. 따라오시오. 검문소 우회로를 알려주겠소. 남자는 나를 뒷골목으로 안내했다. 좁고 더러운 골목.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악취가 났다. 하지만 검문소를 피할 수 있었다. 우리는 30분 동안 골목을 누볐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 외곽으로 나왔다. 남자가 멈춰 섰다. 여기서부턴 혼자 가야 하오. 저기 보이는 산을 넘으면 두만강이 나오. 고맙소, 동무. 조심하시오. 그리고 살아남으시오.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비탈, 미끄러운 바위, 숨이 턱까지 찼다. 하지만 나는 계속 올라갔다. 오후 6시쯤 나는 산 정상에 도착했다. 그리고 저 아래 두만강이 보였다. 좁고 얕은 강.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저것만 건너면 나는 중국이다. 나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 어둠이 내렸다. 별이 떴다. 시계를 봤다. 밤 10시 50분. 교대 시간 10분 전. 나는 산을 내려가 강가로 접근했다. 강 건너편에 초소가 보였다. 불빛이 깜박였다. 경비병이 있다는 뜻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11시가 되었다. 초소의 불빛이 꺼졌다. 교대 시간이다. 지금이다. 나는 강으로 뛰어들었다. 물은 차갑고 얕았다. 허리까지만 찼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걸었다. 물소리를 최소화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냐? 북한 경비병이었다.
나는 더 빨리 걸었다. 거의 뛰다시피 했다. 쏜다. 총성이 울렸다. 탕. 총알이 물을 맞췄다. 물보라가 튀었다. 나는 계속 뛰었다. 탕, 탕, 탕. 총알들이 내 주위로 날아왔다. 하나는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다. 중국이다. 나는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팔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살아 있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추격조 투입. 강을 건너지 마라. 중국 쪽에 연락해라. 나는 일어나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2019년 10월 18일 자정. 나는 중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다. 북한 보위부는 중국 공안과 협력한다. 만약 잡히면 다시 북송된다. 나는 조선족 마을을 찾아야 했다. 남자가 알려준 대로 강에서 동쪽으로 5km 가면 마을이 있다. 나는 어둠 속을 걸었다. 팔에 상처가 아팠다. 피가 계속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불빛이 보였다. 조선족 마을이다. 마을은 조용했다. 작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집 앞에 섰다. 대문에 조선어로 환영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50대 남자가 나왔다. 누구요? 도와주세요. 탈북자요.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빨리 들어와요. 집 안은 따뜻했다. 남자는 나를 방에 앉혔다. 그리고 구급상자를 꺼냈다. 팔 다쳤네요. 총상인가요? 네. 참으세요. 남자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아팠지만 참았다. 남자가 말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해요. 조선족이고 탈북자들 돕는 일을 해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풍계리에서 왔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커졌다. 풍계리, 핵시설. 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나는 간단히 설명했다. 83명 중 유일한 생존자, 삭제 대상, 탈출.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럼 당신은 중요한 증인이네요. 북한 핵시설의 실체를 증언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가야 해요. 네, 빨리. 어떻게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일단 여기서 쉬세요. 나는 그날 밤 박철수의 집에서 잤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다. 따뜻한 이불, 부드러운 베개.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생각났다. 김성우, 82명의 동료들, 풍계리의 지옥.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반드시 증언하겠다고.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박철수가 나를 깨웠다. 일어나세요. 브로커가 왔어요. 브로커요? 네. 한국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에요. 나는 일어나 거실로 갔다. 거기엔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남자가 나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탈북자시군요. 저는 김영호라고 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돈만 주면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돈이요? 네. 한국까지 1만 위안이에요. 나는 당황했다. 돈이 없다. 박철수가 끼어들었다. 제가 낼게요. 이분은 특별한 경우니까요. 고맙습니다. 박 선생. 김영호가 웃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출발하죠. 준비하세요. 그날 오후, 나는 박철수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다. 조선족 마을은 평화로웠다. 사람들이 한가롭게 걸었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자유구나. 박철수가 말했다. 내일이면 중국 공안 검문소를 통과해야 해요.
거기가 제일 위험해요. 통과할 수 있을까요? 김영호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사람 실력은 좋아요. 하지만 뭐예요? 나는 김영호가 신뢰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박철수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제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자려고 했다. 하지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밖을 봤다. 김영호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맞아요. 풍계리에서 온 사람이에요. 네, 현상금 걸렸어요. 얼마요? 5만 위안. 좋아요. 내일 넘기죠.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김영호는 나를 팔려고 했다. 북한 공안에게. 나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짐을 챙겼다. 지금 도망쳐야 한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박철수는 자고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갑자기 불이 켜졌다. 박철수가 서 있었다. 어디 가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김영호 통화 들었군요. 네.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럼 진짜 브로커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 친구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박철수는 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응. 급한 사람 있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고마워. 박철수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30분 후에 올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김영호는 제가 처리할게요. 3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철수가 문을 열었다. 30대 여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탈북자분이시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해요. 김영호가 공안에 신고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철수에게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그리고 꼭 증언하세요. 약속합니다. 2019년 10월 20일 새벽 3시. 이수진은 나를 차에 태웠다. 낡은 승합차였다. 안엔 다른 탈북자 3명이 더 있었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이수진이 운전하며 말했다. 1시간 후 공안 검문소를 통과해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알겠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새벽 4시쯤 검문소가 나타났다. 붉은 불빛, 철조망, 공안 차량. 이수진이 속도를 줄였다. 공안이 차를 세웠다. 검문이다. 전원 신분증 제시. 이수진이 창문을 내렸다. 그리고 신분증을 건넸다.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이수진이 작게 속삭였다. 가만히 있어요. 제 친척들이라고 할 거예요. 공안이 차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봤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 친척들이에요. 할아버지 병문안 가는 길이에요. 신분증은 여기 있어요. 이수진이 서류 뭉치를 건넸다. 그 안엔 우리의 가짜 신분증이 있었다. 공안이 신분증을 하나씩 확인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들키면 끝이다. 공안이 내 신분증을 오래 봤다. 그리고 나를 쳐다봤다.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래? 피부병이에요. 병원 치료받고 오는 길이에요. 공안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계속 봤다. 그 순간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공안 버스가 도착했다. 교대 시간이었다. 공안이 짜증을 내며 신분증을 돌려줬다. 가봐. 빨리. 이수진이 차를 출발시켰다. 우리는 검문소를 통과했다. 검문소를 1km쯤 지나자 이수진이 차를 세웠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다들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진이 웃었다. 잘했어요. 이제 제일 위험한 구간은 지났어요.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자유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2019년 10월 21일 오후, 우리는 중국 단둥시 외곽에 도착했다. 이수진이 차를 폐공장 지역에 세웠다. 여기서 기다려요. 곧 남쪽 사람들이 올 거예요. 남쪽이요? 네. 한국 국정원이에요. 나는 놀랐다. 국정원이 직접 온다고? 이수진이 설명했다. 당신은 특별한 경우예요. 풍계리 생존자잖아요. 국정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당신 아버지가 미리 연락했어요. 아버지가요? 네. 폐갱도에 남긴 정보 중에 국정원 연락처가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해놨던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났다. 아버지, 당신은 정말 끝까지 나를 생각했구나. 30분 후, 검은 승합차 2대가 나타났다. 차들이 조용히 멈췄다. 그리고 남자 몇 명이 내렸다. 양복 차림, 선글라스, 무전기. 국정원 요원들이었다. 한 요원이 이수진에게 다가왔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봉투를 건넸다. 이수진이 받았다. 그리고 요원이 나를 바라봤다. 리명준 씨 맞습니까? 네. 요원이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원이 차로 안내했다. 출발합니다. 한국까지 48시간 걸립니다. 승합차 안은 편안했다. 가죽 시트, 에어컨, 생수와 음식. 요원 한 명이 내게 물었다.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방사능 피폭이요. 한국 도착하면 바로 병원으로 갈 겁니다. 최고의 치료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요원이 계속 말했다. 리명준 씨,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핵시설의 실체, 인권 유린, 그리고 당신의 신원. 모든 게 국제사회에 알려질 겁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중국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도시, 농촌, 강.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김성우, 82명의 동료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증언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2019년 10월 23일.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이 아니었다. 비밀 루트였다. 요원들은 나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 경비가 삼엄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48시간 동안 거의 자지 못했다. 피곤했다. 하지만 안심이 되었다. 이제 안전하다. 다음 날 의료진이 왔다. 그들은 나를 검진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방사능 피폭이 심각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매우 낮고 장기 손상이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하지만 괜찮다. 6개월이면 충분하다. 증언할 수 있다. 일주일 후 국정원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관들이 매일 왔다. 그들은 내게 질문했다. 풍계리 핵시설의 구조는 어땠습니까? 지하 800m, 경납고 5개, 조립라인 다수. 작업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방사능 안전 조치는 어땠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기본 방호복만 지급되었고 안전 교육도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증언했다. 김성호의 희생, 보위부의 만행, 삭제 대상 명단, 모든 것. 조사관들은 꼼꼼히 기록했다. 한 달 후, 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 중심가의 호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질문이 쏟아졌다. 리명준 씨, 정말 핵시설에서 일했습니까? 네. 82명이 죽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당신은 왜 살아남았습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나는 김성호를 떠올렸다. 눈물이 났다. 기자가 물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김성호라는 분입니다. 그는 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카메라가 나를 클로즈업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한 번 지워졌던 이름입니다. 존재해선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풍계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82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누군가는 살아서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몫이었습니다. 2020년 4월.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증언을 했다. 국제인권단체, UN 인권위원회, 외신 기자들. 나는 그들에게 풍계리의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세상이 들었다. 어느 날 병문안객이 왔다. 박철수였다. 중국에서 날 도왔던 그 사람. 리명준 씨,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당연하죠. 당신 덕분에 북한 핵 문제가 국제 이슈가 됐어요. 나는 웃었다. 박철수가 꽃다발을 놓으며 말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82명의 목소리를 대신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2020년 6월 15일. 나는 마지막 증언을 녹화했다. 카메라 앞에 앉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제 이름은 리명준입니다. 1988년 10월 3일생. 북한 풍계리 핵시설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저는 한 번 지워졌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살아서 말해야 했습니다. 김성호, 그리고 82명의 동료들. 저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듣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풍계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삭제된 이름이 다시 기록되는 순간 역사가 바뀝니다. 저는 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3일. 나는 눈을 감았다. 병실엔 의료진과 국정원 요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의사가 말했다. 리명준 씨, 편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싸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김성호,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82명의 동료들도.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죠.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국립묘지. 태극기가 관을 덮었다. 수백 명이 참석했다. 탈북자들, 인권운동가들, 기자들. 그들은 모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국정원 요원이 추도사를 읽었다. 리명준 씨는 삭제된 생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증언했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리명준.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몇 년 후.
서울 한복판에 작은 기념관이 세워졌다. 풍계리 인권 기념관. 기념관 입구엔 동판이 붙어 있었다.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리명준 1988만 2020 풍계리 핵시설 유일 생존자 삭제된 이름에서 기록된 이름으로. 그리고 그 아래엔 8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김성호를 비롯한 82명. 그들의 이름도 이제 기록되었다. 기념관 안엔 리명준의 증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방문객들이 조용히 영상을 봤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다. 삭제된 이름이 다시 기록되는 순간 역사가 바뀐다고. 리명준은 그 증거라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2019년 11월 북한 풍계리 핵시설. 83명이 들어갔다. 82명이 죽었다. 단 한 명만 살아남았다. 그는 삭제된 이름이었다. 존재해선 안 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증언했다. 김성호와 82명의 희생. 풍계리의 진실. 북한의 만행. 그의 이름은 리명준. 지워진 이름에서 다시 기록된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고. 한 사람의 증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리명준.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83명 모두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